문제없는 보험 청구의 완성 진료 기록. 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진료 기록에 어떤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적으면 좋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사선 소견을 어떻게 적으면 좋은지, 그리고 CT 같은 경우에 소견서 적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CT 소견서 작성 예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구성된 사례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지난 시간 것만 들으시는 것보다는 이번 시간 걸 들으시는 게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잠깐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진료 기록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진료 기록부의 필수 기재사항을 꼭 적어주셔라 하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시술 전의 환자의 상태, 질환의 내용을 그리고 시술 내용을 적어주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구체적인 시술 내용을 적어주시면 적어주실수록 좋고, 그리고 병소의 위치, 크기, 색상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은 진료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방사선 소견을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관련 법적 근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시고 비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판독 소견을 안 적으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뒤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반 영상 진단요, 즉 치근단, 파노라마, 그리고 특수 영상 진단요, 치과에서는 대부분 CT에 해당되는데요. 이 촬영을 하시고 청구를 하실 때는 반드시 판독 소견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영상 진단료 안에는 판독료가 30%고 촬영에 대한 내용이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가를 청구하실 때는 다들 1회 기준으로 청구를 하시기 때문에 100%를 받고 계신 거고요. 판독을 안 적었을 경우에는 70%만 지급을 하고 30%를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상 진단료를 청구하실 때는 판독 소견을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귀찮아서 소견을 안 적고 싶다라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한번 만나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우리가 100% 중에서 70%만 산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70%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원래 만약에 청구하려고 했던 행위의 횟수가 1회였다면 그 1회의 70%, 즉 0.7회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7로 바꿔서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환자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뭘 받는지를 적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 그러면 치근단이나 파노라마까지 우리가 판독 소견을 적으려면 너무 힘든데 자, 이 판독 소견서까지 따로 구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 영상 진단 같은 경우에는 따로 판독 소견서를 안 써도 된다. 즉, 진료 기록에 기록하면은 따로 판독 소견서를 쓴 것과 동일하게 간주를 해주겠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보험 청구 공부하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치근단이나 파노라마 촬영을 하셨을 경우에는 진료 기록에 판독 소견을 적으면 판독 소견서로 가름이 된다라고 배우죠. 자, 그 다음에 CT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판독 소견서를 작성해 주셔야 된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영상 진단이라는 거는 치근단과 파노라마를 뜻하고요. 특수 영상 진단 같은 경우에는 CT나 MRI를 뜻하기 때문에 일반 영상 진단에 해당되는 치근단이나 파노라마는 진료 기록에 판독 소견을 적어주시면 되고 CT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판독 소견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보험 청구를 하는 진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급여까지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챙겨서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종류별 소견 기록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자, 일반
촬영에 해당되는 치근단이나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판독 소견서에 별도로 적으셔도 물론 괜찮지만 진료 기록에 적더라도 문제는 없다. 자, CT나 MRI 같은 특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판독 소견서가 필수이다. 진료 기록으로 가름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또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치과에서 가져온 방사선 사진을 우리 치과에서 판독을 했는데 판독료 받으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소정 점수 100% 중에 판독료가 30%라는 걸 잘못 배우신 분들이 다른 치과에서 촬영한 파노라마의 판독료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제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이 판독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치과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청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우리 치과에서 촬영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치과에서 촬영한 촬영분 같은 경우에는 소견을 만약에 안 적으시면 아까 배우신 것처럼 일반 영상은 70%를 받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는 제가 언급을 안 드렸는데 CT 같은 경우에는 특수 영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촬영하는 비용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 같은 경우에 판독 소견을 안 적고 청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0.8회로 바꿔서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급적이면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째 선별 집중 심사 항목이었어요. 선별 집중 심사 항목이라는 뜻은 진료 적정성을 우리가 입증해야 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소견을 안 적어놨다. 그러면 추후에 심사 조정이 됐다거나 혹은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CT 같은 경우에는 선별 집중 심사 항목이 되었고 또 최근에 심평원에서도 해당 내용을 좀 자세히 보는 경향이 있어서 청구를 하실 때 내가 굳이 소견을 적기 싫다고 하시더라도 소견을 적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촬영료에 해당하는 0.8회를 청구하시기보다는 1회를 청구하시되 소견을 남겨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궁금해 하셨던 내용이죠. 타 치과에서 방사선을 가져오신 환자분, 판독만 우리 치과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일단 일반 영상에 해당되는 치근단이나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가져오신 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판독을 하더라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특수 영상에 해당하는 CT 같은 경우에는 판독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진단 방사선 전문의가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진단 방사선 전문의가 근무하는 치과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다른 치과에서 가져온 방사선 사진을 판독을 했을 때 일반 영상인 파노라마나 치근단은 판독료를 일단 기본적으로 받을 수가 없고 CT는 받을 수가 있다. 다만 진단 방사선 전문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치과들을 봤을 때는 진단 방사선 전문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른 치과에서 가져온 방사선 사진을 판독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진단 방사선 전문의가 있는 기관이면서 CT에 대해서만 판독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청구 내역을 보시면은 콘빔 CT를 근관 치료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기록으로 옮겨 적은 거고요. 청구 내역을 보시면은 환자분이 이전에 이제 8월 이전부터 계속 근관 치료를 하셨습니다. 근관 치료를 하고 치관 확장술을 한 거 보니까 아마 이쯤에 보철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뒤에 한 번 더 내원을 하게 되고 그 뒤에는 보철을 올렸던 걸 제거를 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러다가 진찰료만 산정이 한 번 되고 리엔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리엔도를 하면서 CT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기록에서 우리가 CT를 인정을 받으려면 어떠한 기록들이 있으면 도움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관 치료에서 우리가 CT를 인정을 해주는 경우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은 근관 치료 중에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해서 살펴보니 치근단 상에서 혹은 파노라마 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신경치료가 완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아프다고 호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정상적인 통증이 계속 있다라는 거는 기록상에서 뭘로 보여질까요? 그렇죠. 환자의 CC에서 치료한 치아가 아파요 라는 내용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는 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CT를 찍어봤더니 치근 파절이라던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캐날의 형태가 발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근관 치료를 지속한다면 우리가 CT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선택의 여지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적혀 있는 조건들을 모두 만족을 시켜야지만 CT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기 적어 놓은 내용은 치아 부위에서 급여 기준을 적어 놓은 거고요. 나머지 다른 부위들도 있죠. 턱관절 부위라던가 아니면 안면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적혀 있는 내용들은 치아 부위의 급여 기준이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중에서도 좀 가장 청구하기 까다롭고 가장 청구하기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되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CT 촬영을 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내용으로 이 환자를 기록을 했고 또 청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진료 기록에서 보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좀 타이핑해서 옮기자니 너무 글자가 작아져서 가장 중요한 몇 개 진료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 진료 내용을 보시면 근관 치료를 완성하고 나서 치근단을 촬영한 날인데요. 자, 이 날에 치근단에 대한 판독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근데 뜬금없이 10시 30분 AM이 적혀 있는데 이건 왜 적혀 있는 걸까? 자, 궁금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 진료 기록상에 제가 지금 내원 시간까지는 안 적어놨지만 대부분 전자차트를 사용하신다면 내원 시간이 자동으로 기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안 적혀 있더라도 양해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 한 번 더 적혀 있는 이유는 판독 소견을 적을 때는 판독 소견 상에서 적어야 되는 내용들의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판독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0시 30분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근데 딱히 이 10시 30분이 없다고 해도 진료 기록상에서 10월 13일에 몇 시에 내원했는지가 적혀 있고 판독 소견이 적혀 있으면은 딱히 시간을 안 적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적어주면은 더 완벽한 차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라고 시간을 적었고요. 자, 그래서 판독 내용을 보니까 15번, 16번에 통증 때문에 촬영을 했고 근단부 확인했는데 SS도 없고 내가 봤을 땐 정상인 것 같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장님들이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어떤 걸 봤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찍었고 어떤 걸 봤는지 적어주시면 대략적인 파노라마라든지 치근단의 판독 소견이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못 적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적는구나라는 걸 참고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10월 20일 진료를 보시면 16번에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래서 통증이 계속되고 있고 크라운 제거를 했는데 왜 제거를 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후에 이 기록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환자가 근간 치료를 완료했는데 계속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프기 때문에 사진도 찍어봤고 그리고 통증 때문에 크라운 제거도 한번 해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0월 30일 다음번 내원일을 볼게요. 환자가 여전히 보철을 떼고 지내는데도 아프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요. 16번에 바이트 테스트를 했는데 통증이 여전히 심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5일간 한번 투약을 해보고 리엔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진을 찍었는데도 큰 이상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눈에 안 보이는 염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생제를 한번 투약해보자 라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자, 11월 8일에 약을 먹고 왔는데도 환자가 아픕니다. 자, 그래서 리엔도가 들어갈 건데, 자, 리엔도를 하기 전에 치근단을 한번 찍어봅니다. 찍어봤더니 뚜렷한 레전이라든지 근관 형태가 이상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CT를 찍겠다라는 결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에이피칼에 레전이 없고 근간 형태가 이상 형태가 없다라는 게 적혀 있어야지만 우리가 CT를 추가로 촬영할 근거가 됩니다. 자, CT를 찍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치근단이나 파노라마를 반드시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근단이나 파노라마를 반드시 찍고 CT를 추가로 촬영해야만 했던 이유를 적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날 CT의 판독 소견을 한번 볼게요. 자, 판독 소견서를 보시면은 CT 같은 경우에는 특수 영상이기 때문에 진료 기록에 가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차트인 경우에도 판독 소견서가 별도로 클릭해서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CT 판독 소견서를 적은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상하게 이 환자 차트 안에 있는 건데 이름이라든지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죠. 자, 이유인 즉슨 대부분 청구 프로그램 혹은 이제 전자차트를 보시면은 동일한 내용, 동일한 양식을 제공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CT에서 판독 소견에 적어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이 이 내용들이 적혀야지만 충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판독 의사까지 적어 주셔야지 필수 내용들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파인딩이랑 컨클루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찾은 거 그리고 결론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영상에서 내가 찾은 것과 그리고 결론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저와 이제 이 같이 기록해 주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파인딩에서 레전은 없다. 근데 CT를 살펴봤더니 MB 측의 캐날에 액세서리 근관이 있었고 이게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형태였다라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근관 형태를 확인했고 분명히 이제 캐날을 3개를 치료하고 있었는데 2개 근관에 대해서 리엔도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주신 거죠. 그래서 판독 소견서를 적으실 때 CT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음 차트 넘어가기 전에 잠깐 리엔도를 하면서, 즉 근관 치료를 하면서 CT 청구를 한 사례를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CC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을 증명하면 좋고요. 그리고 CT를 촬영했을 때 근관 형태 이상이라든지 발견한 구조물들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에 살펴볼 사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사례인데요. 뭐냐면 자, 그냥 보면은 굉장히 일반적인 진료처럼 보여요. 자, 치주소파술을 했고요. 이전에 물론 치석 제거를 시행했기 때문에 재진으로 청구를 한 겁니다. 치주소파를 시행하고 그 다음번에 동일 3분의 1학에 대해서 4번은 빠졌지만 치은 저일제술을 하게 되고 드레싱하고 8번에 치조골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구를 할 때 저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냥 했으니까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청구를 넣을 때 잘하면 자료 요청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자, 자료 요청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자, 보시면
원래는 일반적으로 명세서를 조회해서 청구를 하시면은 이제 급여 환자분들의 명세서에 대한 접수번호, 그리고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접수번호,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되죠. 네. 자, 두 개가 생성이 되는데 갑자기 이 두 개로 있던 접수번호가 세 개로 변신을 합니다. 자, 심사를 하다가 보고 싶은 자료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급불능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심사자들이 접수번호를 밑으로 하나 더 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자료에 대해서 보완 자료를 심사하는 동안 낼 수 있도록 하나의 접수번호는 동일하지만 어쨌든 심사를 보류시킬 수 있는 칸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였던 접수번호가 세 개처럼 보이는 걸로 변신을 하게 된 거죠. 자, 다행히 이제 저는 자주자주 이 전산을 확인하기 때문에 변경이 되자마자 확인을 했고요. 그 뒤에 이틀 뒤인가? 아니나 다를까 치과로 보완 자료 요청이 있다라는 내용의 문서가 발송이 됐습니다. 혹시나 심사를 넣어놓고 내가 이걸 확인을 전산으로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료 제출에 대한 공문이 한 번 더 발송이 되기 때문에 우편물만 확인을 잘 해주셔도 자료 제출을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다행히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기 전에 이미 진료 적정성을 다 검토를 마친 상태였고요.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자료 제출을 하자마자 이틀 만에 패스 처리가 됐습니다. 네, 적정성을 고려하고 기준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원장님들이나 치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적정성에 벗어난 진료였는데 청구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추후에 손쓸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건 청구를 넣기 전에 진료 적정성을 만족하는지 기록이 잘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보완 자료가 요청된 명세서 4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보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2월 17일 진료회에서 치주 소파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은 절제술을 시행했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뭘까요? 자, 심사자가 궁금한 건 이거였을 수 있어요. 치은 절제술을 제대로 시행하는 치과인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관 확장술도 있고 치은 절제술도 있는데 이 치과가 치은 절제술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록 다음에 나올 텐데 비슷한 부위에 또 치조골 성형술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슷한 부위에 소파하고 잇몸 자르고 치조골 성형까지 이어진다면 제대로 진료를 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부위에 여러 가지의 높은 단위의 수가들이 들어가게 되면 적용착오를 하거나 허위 청구를 하는 치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패턴인데 우리 치과가 했다라고 하면 적정성에 맞게끔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염증이 있는 상태라는 걸 충분히 표현을 해주시고 치은 절제술을 어떠한 방식으로 염증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치조골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한 치은 절제술이랑 연관성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8번 부위에 치조골이 튀어나와 있었고 그걸 확인을 했고 환자가 계속 불편감을 느꼈기 때문에 제거를 했다라는 걸 내용을 적어 주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자마자 이틀 만에 제가 인정 처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치은 절제술의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치조골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도 어느 쪽에 발생된 치조골의 불편감 때문에 했는지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으실 때 우리가 진료 기록을 할 때 그냥 아무거나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산정 기준에 적합한 진료가 맞는지 청구를 할 때는 한 번 더 역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심사자료 업로더를 사용해서 그때 이제 보완자료 제출을 했는데요. 자, 이 심사자료 업로더를 처음 보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양기관 업무 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요양기관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 창에서 진료 연월이나 접수 연월로 조회를 하시면 내가 청구를 넣은 접수 번호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청구한 환자들의 진료 내역이 쭉 뜹니다. 네, 명세서 번호가 뜨는 거죠. 그럼 거기서 제가 자료 제출을 해야 될 환자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파일 첨부를 해주시면은 하단에 첨부된 파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른 것들은 문서 종류 선택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진료 기록을 도대체 문서 종류를 뭘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진료 기록은 경과 기록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작성자 전화번호 적으신 다음에 즉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약 전송은 시간을 잡아주는 것 같은데 굳이 예약 전송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즉시 전송을 해서 바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심사자료 업로드 같은 경우에 아까 저처럼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도 유용하지만 청구 시 자료 제출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시형근관 대상 치아가 아닌 경우라든지 광중한 레진 충전이 우리가 보험으로 하루에 4치까지 인정을 하는데 수면 마취한 다음에 여러 개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자료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3번째의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조정이 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해서 인정을 받으려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수납 대상부터 해서 더 맞춰야 되는 자료들이 많아지는데요. 아예 청구를 할 때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진료는 자료 제출을 같이 해주시게 되면은 이후에 재심자 조정 청구를 하시거나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인정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뭐 낭종 이치관 크기 이상을 제거했다든지 아니면 뭐 발치랑 다수의 치아 중을 같은 부위에서 청구를 했다든지 이런 식의 좀 심사 조정의 우려가 큰 진료를 하셨다고 하면은 청구를 하시면서 접수 번호가 생성이 되겠죠. 그럼 접수 번호가 생성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진료 기록 그리고 뭐 포토, 파노라마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를 자료 업로드로 해주시면은 심사 시에 심사자분들이 참고를 해서 심사를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보험 청구에 관련된 진료 기록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 진료 기록을 쓰면 안 되죠. 진료 기록이 먼저 완성이 되고 보험 청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거 우리가 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험 청구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쓰면 좋더라를 공부를 해가면서 다른 비급여 진료들도 적는 습관을 들이고 맞춰주시면은 훨씬 더 알찬 진료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시간까지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